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신이 집을 나가며 던진 말 한마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의 떨림, 그리고 오늘 비행기 좌석에서 마주한 당신의 얼굴. 하지만 제가 알게 된 진실은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숨겨져 있던 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악마가 되기로 선택한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너무 늦게 진실을 알게 된 한 여자의 참회. 이것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인천공항 J터미널은 일요일 오후라 그런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탑승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만 61세의 나이에 혼자 장거리 비행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설렘이 더 컸습니다. 딸 지은이가 뉴욕에서 첫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지 이틀 만에 비행기 표를 끊었으니까요. 탑승 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37A 창가 좌석이었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승무원에게 인사를 건넸고 좁은 복도를 지나 제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37번 줄에 도착해서 짐을 선반에 올리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누군가 비켜달라는 듯 가볍게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옆으로 비키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7B 좌석에 앉으려는 사람은 바로 제 전남편 민수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알던 민수보다 훨씬 늙고 지쳐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흰머리가 반 이상 섞인 머리카락은 옛날처럼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고요. 깊게 패인 주름살이 눈가와 입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커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는 죽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서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뒤에서 탑승하는 승객들이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자리에 앉았고 민수도 천천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12시간이라는 비행시간 동안 우리는 이렇게 붙어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이륙 준비가 시작되고 승무원이 안전수칙을 설명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민수의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그의 손이 팔걸이 위에서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눕히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1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죠. 민수는 큰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그의 팔을 붙잡았지만 그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수진 씨, 이제 그만해요. 우리 더 이상은 힘들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죠. 겨우 3일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지은이 생일 파티를 함께 준비했었는데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다니 말도 안 됐습니다. 왜요? 대체 뭐가 문제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리고 빗속으로 걸어나갔을 뿐이었죠. 그 이후로 민수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내왔고요. 재산 분할도 양육권도 모두 저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도망치듯 제 인생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기내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말없이 앞좌석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었죠. 그렇게 2시간쯤 흘렀을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아니 수진 씨,
그의 목소리는 15년 전과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습니다. 잘 지냈어요. 어색한 질문이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침을 꿀꺽 삼키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잘 있나요? 딸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지은이 잘 있어요. 뉴욕에서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이번에 첫 아이를 낳았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래요. 축하해요. 정말 잘 됐네요. 그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지은이가 뉴욕에 산다는 걸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 15년 동안 멀리서 지켜봤어요. 놀라지 마세요. 스토킹한 건 아니고 그냥 가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멀리서 지켜봤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은이가 대학 입학할 때도 알고 있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들어간 거요. 졸업식 때도 멀리서 봤습니다. 물론 다가가지는 않았지만요. 민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식 때도 갔었어요. 식장 밖에서 잠깐 봤죠. 지은이가 너무 예뻐 보여서 울었어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왜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연락하지 않았냐고요? 지은이가 아빠를 얼마나 그리워했는데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내가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수진 씨한테도 지은이한테도요.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때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가 6개월에서 길어야 1년이라고 했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폐암이요. 그럼 지금은요? 어떻게 살아있는 거예요? 민수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새로운 치료법 덕분에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죽을 줄 알았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그의 봄이었어요. 회사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죠.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피로가 쌓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하더라고요. 폐 전체에 암세포가 퍼져 있다고요. 저는 그 순간이 생생해요. 진료실 창문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세상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미 사기라서 수술은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를 해도 생존율이 10%도 안 된다고요. 6개월에서 길어야 1년 정도라고 했습니다. 병원을 나와서 차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어떻게 수진 씨한테 말해야 할지, 지은이한테는 또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 생각만 하니까 미칠 것 같았어요. 저는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그가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요.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소주를 샀어요. 한강 다리 위에 차를 세우고 혼자 소주를 마시며 생각했죠.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가족들한테 고통을 덜 줄 수 있을까? 그때 떠오른 게 이혼이었어요. 차라리 내가 나쁜 놈이 되어서 떠나면 수진 씨는 날 잊고 새 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은이도 어렸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을 거라고요. 민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당신한테 사실대로 말하면 당신은 나를 끝까지 간호하려고 할 거고, 지은이도 아픈 아빠 때문에 힘들어 할 거고, 무엇보다 병원비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할 게 뻔했어요. 당시 우리 집 형편이 어땠는지 수진 씨도 알잖아요. 집 대출금도 남아 있었고, 지은이 교육비도 만만치 않았죠. 거기다 항암 치료비까지 들어가면 당신이 평생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내가 악역을 맡기로요. 냉정하게 굴고 집을 나가서 당신이 날 증오하게 만들기로 했죠. 그러면 적어도 미련은 안 남을 거니까요. 저는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갑게 대한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였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당신이 울면서 매달릴 때, 지은이가 아빠 가지 마 하고 울 때,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죠.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앉자 그가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1년쯤 지났을 때예요.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지은이를 봤어요. 중학교 교복을 입고 학원 가방을 메고 있었죠. 얼마나 컸는지 몰라봤어요. 지은이 뒤를 몰래 따라갔어요. 학원에 들어가는 걸 보고 근처 카페에 앉아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죠. 3시간을 기다렸어요. 학원에서 나온 지은이는 친구들이랑 떡볶이 가게에 갔어요. 멀리서 보니까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더라고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면서도 슬펐어요. 그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씩 몰래 지은이를 봤어요. 물론 다가가지는 않았죠. 그냥 멀리서 잘 있는지 확인만 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고등학교 입학식 날도 갔었어요. 운동장 뒤편에 서서 봤죠. 당신도 거기 있었어요. 지은이 사진 찍어주고 웃고 있더라고요. 당신도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그때 정말 나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이미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당신들은 나 없이도 괜찮아 보였으니까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은이가 대학 입학 발표 날도 기억해요. 학교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명단 보고 너무 기뻐서 혼자 소주를 마셨어요. 우리 딸이 서울대에 붙었다고 자랑할 사람도 없었지만요. 대학교 4년 동안은 자주 보러 갔어요. 학교 근처 카페에 앉아서 지은이가 지나가길 기다렸죠. 가끔 친구들이랑 캠퍼스를 걷는 모습을 봤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졸업식 날은 정말 울었어요. 학교 뒤편 언덕에 서서 망원경으로 봤거든요. 지은이가 학사모 쓰고 당신이랑 사진 찍는 걸요. 내가 옆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다 지은이가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대기업에 들어갔더라고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아빠로서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었죠. 2년쯤 지나서 지은이 결혼 소식을 들었어요. 누가 말해준 게 아니라 우연히 인터넷에서 봤어요. 지은이 친구가 SNS에 올린 청첩장 사진이었죠. 결혼식장 주소를 보고 그날 갔어요. 물론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죠. 밖에서 식장 입구만 지켜봤어요. 하객들이 들어가는 모습만 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신랑 신부가 나왔어요. 지은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신랑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났어요. 당신도 옆에 있었어요. 한복을 입고 지은이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둘 다 행복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떠난 게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차를 타고 떠날 때 저는 택시를 타고 뒤따라갔어요.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거든요. 신혼집까지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 신혼집 근처를 지나갔어요. 불이 켜진 창문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죠. 그러다 1년 전쯤에 지은이가 뉴욕으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이 주재원으로 발령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이제는 멀리서도 못 보게 되는구나 싶었죠. 지은이 출국하는 날 공항에 갔었어요. 물론 멀리서만 봤죠. 당신도 배웅 나왔더라고요. 지은이 손을 꼭 잡고 눈물 흘리는 당신을 봤어요. 저도 울었어요.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지은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말 안녕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 후로 1년 동안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볼 수 없으니까 그냥 잘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2달 전에 우연히 당신 친구를 만났어요. 길에서 마주쳤는데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지은이가 아기를 낳았다고 말해줬어요. 외손주 보러 갈 거냐고 물어봤죠. 저는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가고 싶었어요. 손주 얼굴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물론 지은이네 집에 갈 순 없죠. 뉴욕 가서 멀리서라도 한번 보려고요. 만약 공원에 산책 나온다면 멀리서 손주 얼굴이라도 보려고요. 그런데 오늘 비행기에서 당신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이게 운명인가 봐요. 15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요. 민수는 말을 마치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가 겪었을 고통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아프다는 걸 왜 숨겼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들을 지키는 방법이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죠. 저는 화장실로 다시 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 씨, 당신 정말 바보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지은이가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했는지요. 저는 민수에게 지은이가 겪었던 일들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나서 지은이는 매일 밤 울었어요. 아빠가 어디 갔냐고, 언제 돌아오냐고, 자기가 뭘 잘못해서 아빠가 떠났냐고 물었죠.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다른 곳에 가셔야 해서 그렇다고만 했죠. 지은이는 그럼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울었어요.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선생님이 전화하셔서 지은이가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기만 한다고요. 친구들이랑도 안 어울리고 혼자서만 지낸다고 했어요. 상담 선생님과 면담도 했어요. 지은이가 아빠 얘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보고 싶다고, 아빠가 왜 안 오냐고 계속 물어본다고요. 중학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 아버지가 학교 행사에 오면 지은이는 울면서 집에 왔어요. 왜 우리 아빠는 안 오냐고. 다른 애들은 아빠가 있는데 왜 나만 없냐고요.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어요. 반항기도 겹쳐서 저한테 화를 냈어요. 엄마가 아빠를 쫓아낸 거 아니냐고. 아빠는 우리를 사랑했는데 엄마가 이혼한 거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저도 당신이 왜 떠났는지 몰랐으니까요. 그냥 당신을 원망하면서 살았죠. 대학 입학할 때도 지은이는 말했어요.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빠가 축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 울었어요. 취직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은 부모님이랑 같이 축하하는데 지은이는 저랑 둘이서만 저녁 먹었죠. 그때 지은이가 말했어요. 아빠가 있었으면 자랑스러워 했을 거라고요. 결혼 준비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신랑 측 부모님 만나는 자리에서 지은이 아빠 얘기가 나왔거든요. 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했어요. 지은이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도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했대요. 차라리 그게 편하다고 했어요. 버림받았다고 말하는 것보다요. 결혼식 날 아버지랑 함께 입장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지은이는 삼촌이랑 입장했어요. 저는 객석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정말 미웠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요. 민수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흐느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저도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뉴욕 가기 전날도 지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아빠 꿈 자주 꾼다고. 어렸을 때 아빠랑 놀던 꿈이래요. 꿈에서는 행복한데 깨면 슬프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당신이 더 미웠어요.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든 게 당신이니까요. 근데 지금 보니 당신도 같은 고통을 겪었네요.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요.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1시간 후면 뉴욕에 도착한다는 안내였습니다. 저는 민수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민수 씨 지은이한테 말해야 해요. 사실대로 다 말해야 한다고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제 와서 혼란만 줄 거예요. 지은이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지은이는 아직도 아빠를 그리워해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당신이 왜 떠났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야 해요.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손주 보고 싶지 않아요. 지은이한테 아빠라고 불리고 싶지 않아요. 이제라도 가족이 되고 싶지 않냐고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지은이도 손주도요. 하지만 자격이 있을까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해봐야 알죠. 최소한 진실을 말하는 게 맞아요. 그게 우리가 지은이한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비행기가 착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불빛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같이 지은이네 집에 가요. 손주도 보고 지은이한테 모든 걸 말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당신 말을 따르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을게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15년 만에 우리는 함께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민수는 내내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을 계속 비비고 창밖만 바라봤죠. 지은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화를 낼까요? 울까요? 아니면 문전박대할까요? 저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지은이는 착한 아이니까요. 당신 딸이잖아요. 택시가 지은이네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내려서 현관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가 아기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엄마 왔어요.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옆에 선 민수를 보는 순간 지은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분은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기를 안은 팔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엄마가 다 설명해 줄게. 우리 셋이 할 이야기가 많아.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은이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요람에 눕히고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고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빠에 대한 이야기야. 지은이는 민수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분은 아빠가 아니에요.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지은아. 아빠 맞아. 그리고 우리가 알던 아빠가 아니야.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15년 전 민수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것,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은 것,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떠난 것, 항암 치료를 받으며 혼자 투병한 것,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돌아오지 못한 것, 15년 동안 멀리서 지켜본 것,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죠. 이야기를 마치자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거렸습니다. 지은이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아빠는 죽지 않은 거예요. 살아 있었던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지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왜요? 왜 말 안 했어요? 아빠가 아프다는 걸 왜 숨겼어요? 저는 아빠가 필요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입학식 때도 대학 졸업식 때도 결혼식 때도 아빠가 그리웠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아, 다 알아. 아빠도 너무 보고 싶었어. 하지만 내 앞에 나타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자격이요? 무슨 자격이요? 아빠는 제 아빠잖아요. 아프다는 게 무슨 죄예요? 왜 혼자 아팠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옆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아빠는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병원비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질까봐. 내가 아픈 아빠 때문에 슬퍼할까봐. 그래서 차라리 나쁜 사람이 되기로 한 거야. 지은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바보 같아요. 정말 바보 같아요. 아빠가 아프면 우리가 함께 있어줘야죠. 가족이잖아요. 민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아,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정말 미안하다. 지은이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지은이가 민수를 꽉 안았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민수가 무너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은이는 아빠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시 놓칠까봐 두려운 것처럼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 결혼식 때 갔었어. 밖에서 봤어.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정말 예뻤어. 지은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거기 있었어요. 음식장 밖에서 봤어. 신랑이랑 나오는 거 봤고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싶었어.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제일 슬펐어요. 다른 친구들은 아빠랑 입장하는데 저는 삼촌이랑 했잖아요. 그때 아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옆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아니, 돌아온 게 아니라 사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때 요람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가 일어나서 아기를 안아왔습니다. 민수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빠 외손주예요. 이름은 민준이에요. 아빠 이름에서 한 글자 따왔어요. 민수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내 이름에서 땄어. 왜 그랬어? 아빠를 닮은 아이가 되길 바랐어요. 비록 아빠는 안 계시지만 아빠처럼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길 바랐죠.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은 민준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우리는 오래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15년의 시간들, 서로가 겪었던 아픔들, 혼자 울었던 밤들, 그리워했던 순간들,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민수는 지은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첫 돌잔치 때 떡을 잡았던 것, 유치원 입학식에서 울었던 것,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도 아빠와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놀이공원 갔던 날,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던 날, 아빠가 해준 계란말이가 제일 맛있었다는 것,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야기에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셋이 처음 만난 날, 민수가 청혼했던 날, 지은이가 태어난 날, 행복했던 순간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둘러앉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15년이라는 공백을 메우려는 듯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민수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소파에서 잠을 청했는데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고 있더라고요. 어젯밤 잠 못 주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나서요.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지은이를 만난 게 맞나 싶어서요.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에요. 지은이가 날 용서해 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지은이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습니다. 아빠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민수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호텔 체크인하고 주변 구경이나 할까 했는데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아빠는 여기 계셔야 해요. 객실 하나 더 있으니까 거기서 주무세요. 정말 괜찮겠니? 민수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가족인데요. 지은이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지은이네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침마다 민준이를 안아주고 산책도 함께 다녔습니다. 15년 동안 못했던 할아버지 역할을 시작한 거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민수는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지은이가 적어도 한 달은 있어 달라고 했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지은이 못 만났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용기 낸 거예요.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한 거잖아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족으로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해봐요. 시간을 두고 다시 알아가는 거예요.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노력해봐요. 민수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번에는 잘할게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저는 지은이와 민수를 안았습니다. 민준이도 꼭 안아줬죠. 이제 우리는 다시 가족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저는 민수와 매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지은이네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돌보고 지은이와 시간을 보내며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었죠. 어느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나 한국 돌아가면 지은이네 옆집으로 이사하려고요. 뉴욕이 너무 멀어서요. 지은이가 한국 돌아오면 가까이 살고 싶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도 자주 볼 수 있겠네요. 우리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우리요. 저도 손주 보러 자주 가야죠. 지은이도 만나야 하고요. 그리고 당신도요. 민수는 화면 너머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그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한 달 후 민수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어색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천천히 우리는 다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연인처럼 조심스럽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은이가 민준이를 데리고 한국에 잠시 들어왔습니다. 우리 넷은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로요. 바닷가를 걸으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15년 전에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가족이 함께요. 지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지금이 딱 좋아요.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더 많아요. 민준이를 안고 있던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는 매 순간을 소중히 할게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민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요. 수진 씨, 나랑 다시 결혼해 줄 수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시간을 주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할 거니까요.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민수와 저는 재혼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다른 동에 살면서 매일 만나고 있죠. 지은이는 2번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라고 합니다. 민수는 벌써부터 손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민준이는 이제 2돌이 넘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무척 따릅니다. 민수는 매일 민준이와 놀아주며 젊어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어제 민수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 행복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1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이 아팠고, 많이 울었고,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의 의미를, 사랑한다는 것의 가치를 우리는 이제 압니다. 민수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잘못된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했기에 떠난 것이니까요. 지금 우리는 다시 함께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행복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때로는 진실이 너무 늦게 밝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5년이라는 공백을 지나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헤어짐과 재회의 이야기, 오해와 진실의 이야기,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